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오늘도 한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이번에는 질문들이 좀 깁니다. 네, 그러게요. 그만큼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영상을 봐주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디님의 질문입니다. TSMC 진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 정말 좋은 가격대가 왔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대만 중국 전쟁 리스크가 많이 걱정되어 매수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미국이 러우 전쟁 때처럼 방관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이 8월 17일에 지정학과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마 다음에 촬영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없어도 우크라이나가 없어도 나라가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1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럽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무 때나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수 있었던 거죠. 대만하고 중국 사이는 좁긴 하지만 바다가 있습니다. 그쵸, 네. 중국이 대만을 치려면 물론 비행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만의 방공망이 되게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대만의 우위에 있는 것은 육군력이나 소위 말하는 뭐 군대 숫자나 이런 건데 그걸 활용하려면 이 대만 해협을 건너야 돼요.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나운서님 상륙작전이 뭐 크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요? 제가 죄송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있고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게 있죠. 의외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군사 전략 같은 게 필요합니다. 대만은 근처에 주한미군도 있고 주일미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고 상륙작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상륙작전을 숨길 수가 있어요. 뭐 정찰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치기 위해서 푸저우가 제일 가깝거든요. 중국 도시 중에. 푸저우에 군인을 모은다. 미국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치기도 어렵거니와 친다고 하면 미국이 개입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바다 건너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 중국하고 대만 사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는 되게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차이점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In the water help me God 이라는 아이디의 질문자셨고요. 네, 그러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파벳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빠졌어요. 이번 여름 연방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관련해서 센티멘탈 훼손으로 주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네요. 네, 이게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고 되게 저는 뭐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가 뭐 미국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역사를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독점과 관련된 역사적인 가장 큰 사례는 19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넷스케이프의 사례입니다. 저는 그 세대입니다.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라는 익스플로러 썼던 세대예요. 대학교 90년대 후반에 가서.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보다 이 넷스케이프가 훨씬 더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깨려고 그 당시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끼워주면서 여기를 죽였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안 된다. 소송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1심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이겼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법무부가 져요. 그러니까 완벽히진 않지만 아주 완벽히 승소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 정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잘 풀어버립니다. 뭐냐면 핵심은 미국은 삼권 분립이 완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독점을 걸고 한다고 해도
일단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국회에서도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거의 20년 전에 그 당시 무슨 민간 효용 무슨 법칙을 만들어서 독점이더라도 국민들의 효용이 좋아지는 거라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판례를 이겨내려면 네.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지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그리고 20년 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분명 무슨 수를 낼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네, 다음 질문은 성팍님이 주셨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이 매우 견실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물 경기가 나빠지는 초기 단계고 연준의 긴축 의지에 따라 2년, 10년은 물론 3개월, 10년도 역전될 것을 감안한다면 은행의 핵심적 펀더멘털인 대출의 감소와 예대 마진의 축소는 이제부터 나빠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즉, 지금의 낮은 미국 은행주 가격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향후 나빠질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후 나빠질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런 질문이 네. 되게 좋고 되게 날카롭다고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될 듯 자꾸 안 되고, 심지어 이제 S&P 500은 전저점에 한 160, 70포인트만 남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두어 달 전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빠질 것 같다고 얘기할 때 천저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건 다 반영이 된 것 같다. 그쵸. 하지만 앞으로도 안 좋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런 부분이 일정 남아있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은행은 핵심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건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구조적으로 뭐가 나빠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까지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나빠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 순환적으로 은행이 뭐 이런 건데 이게 리만 사태 때처럼 또 우리나라 IMF 때처럼 뭔가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망하는 거를 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의 주가는 싸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망하게 되면 네. 정말로 세게 망해요. 증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현재 은행의 뭐랄까 그 밸런스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보면은 정말 건전하거든요. 참고로 6월 말에 미국 페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쭉 놓고 여러 가지 가정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금방 망가질 거냐 네네네. 뭐 이런 걸 했거든요. 네. 매우 건전하게 나왔습니다. 매우 건전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데이터로 놓고 보면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상태가 매우 건전하다고 일단 페드는 약 2달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구조적인 약세장,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주 관점에서 보면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경기 순환형 약세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구조적인 것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쭉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JH 린님께서 6에서 9개월 후 경기 저점이라고 가정하면 지난 6월이 바닥이었을 수 있다.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경기 저점이 내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라는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연구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5에서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경기 침체 또는 바닥 관련해서 장단기 금리차를 고려하신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고려하셨을까요? 장단기 금리차를 고려를 했고 되게 장단기 금리차 보시는 걸 되게 주식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특정 기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5에서 24개월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맞아요. 5에서 24개월이면
예를 들어 지금 해서 5달 후나 2년 후잖아요. 네. 너무 간격이 길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간격이 길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다고 했을 때 실제 어떻게 경기 침체가 될 건지를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이번 사이클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건 올해 7월 달입니다. 5개월을 더 해볼게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해 12월에 오는 거고요. 만약에 24개월을 더하면 내후년 7월에 오는 겁니다. 네. 주식은 항상 경기 침체를 선행합니다. 뭐 항상 대부분 선행합니다. 그럼 만약에 5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12월에 오는 거면 무조건 주가의 저점이 지난 거고요. 네. 만약에 24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아직도 많이 빠져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5에서 24개월에 그리고 평균을 그냥 한번 내볼게요. 평균 내보면 약 14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럼 7월 달이 첫 역전이었으니까 14개월을 더하면 내년 9월이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보통 경기 침체가 오기 6에서 9개월 전에 주가 바닥이라고 제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네. 6에서 9개월이라고 하면 주가 바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이 벌써 9월이니까 평균으로 놓고 봐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저번에 2달 전에 얘기 드릴 때도 4분기부터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 가능성을 조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24개월일 거다. 네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고 24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그런지를 꼭 본인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런지. 길어질 거냐. 그렇게 되면 주가 바닥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다음 폴의 337님.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현재 미국은 쇠퇴기라고 평가하고 중국의 부상을 이야기하던데 미국 주식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언제까지 주도권을 갖고 우상향할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심각하게 궁금하네요. 아, 역시 막연하긴 합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내용도 제가 8월 17일에 썼던 리포트에 있어서 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결론은 웬만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계속 우위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보면 미국이랑 중국의 격차가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좁고 앞으로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 네. 살아본 적은 없고 출장만 갔으니까. 네. 근데 가보면 명확한 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출장을 갔다가 뉴욕의 JFK 공항에 가야 됐습니다. 밤 10시인가 10시 반이었어요. 1시 50분 비행기니까. 택시가 없어요. 네. 우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버를 켜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휠이 돼 있어서 휠을 이렇게 올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2배로 올렸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3배로 올리니까 잡혀요. 그러니까 출장이니까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거 타고 갔거든요. 네. 한국 같으면 예를 들어 뭐 피서지에 가격을 많이 받는다. 네. 바가지다 난리가 납니다. 아니면 BTS 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나라가 맞는 거죠. 가격을 일반인들한테 적당하게 주니까. 미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갈 사람 타고 가는 거고요. 아닌 사람은 아닌 거죠. 그걸 인정해주는. 세배를 안 내고 싶으면 일찍 출발해서 지하철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뭐 이런 거라는 네. 거죠. 약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 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제약회사들은 너무 좋죠. 비싸게 파니까. 그렇죠. 주식으로만 보면 이런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0년 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미국이 패권을 뺏기거나 주식시장의 뭐 순위가 바뀔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경배론님께서 전쟁, 탈세계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실적, 주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내용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기에 주가가 반등됐다로 이해했는데요. 2022년의 인플레이션은 그 원인이 전쟁, 탈세계화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변곡점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해결돼야 생길까요?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되게 이 상황을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방관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유럽이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걸 직접 해결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 힘이 없죠. 그래서 이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서 당장 드라마틱하게 해결되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체 무역이, 전 세계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그 고점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 퍼센트가? 그러니까 무역이 제일 많이 됐을 때가 몇 년도였을 것 같으세요? 한 3, 4년 전쯤 아닌가요? 그렇게 전혀 이상한 답이 아니고 다들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실제 데이터는 어떠냐면 2008년이 고점입니다. 아, 2008년 이후에는 네. 무역 나누기 GDP 비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탈세계화라는 게 결코 요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전쟁이나 탈세계화가 물가를 올린 요인인 건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만 오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유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는 거, 예를 들어 금리 올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생기는 게 맞고요. 주가가 4,300까지 갔다가 지금 3,800 언저리까지 빠진 것도 물가가 내려오긴 했는데 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포인트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은 주가가 오를 텐데 네. 그걸 가속시키는 게 전쟁의 종료이지 인플레이션을 만든 모든 이유가 전쟁이나 탈세계화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오, 좋은 관점이었습니다. 가속의 원인이었고 네. 완전히 이 문제만으로 발생한 일은 아니었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한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Q&A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하나 해결 도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